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 미리 정비해보는 시간이죠.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다키언뉴스 조우진 대표, FR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황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이슈가 아주 산적합니다. 놓치지 않고 하나씩 샅샅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내용부터 뜯어볼 텐데요. 자, 12년 만이죠.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지금 한일 간의 수출 규제를 두고 생겼던 갈등은 일단락된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일단락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더 살펴보니까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통해서 특히 12년 만에 셔틀 외교에 이제 복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나온 이슈 중에 그 증시와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것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그 시찰단 파견에 대한 합의가 좀 이뤄졌던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었고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과 일본의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과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 공조를 강화하자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과거의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국산화를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슈를 통해 사실상 재지정에 통해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사실 그 반도체 소재화 기업들은 좀 다소 좀 아쉬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불화수소와 그 플루오린 폴리이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등의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동진세미캠과 그 후성, 솔브레인 이 세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재 기업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인 부각보다는 그 부정적인 좀 시각을 좀 어느 정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된 소재 기업은 좀 주가의 추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그 소재 기업 외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했던 수산물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CJ 그 시푸드 등의 수산물 관련주의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상 시가총액이 다소 좀 적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산주 안에서는 또 CJ 시푸드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공조 그리고 첨단과학 R&D,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합의한 양국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워낙 국산화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소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 그 효과가 클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일본산 제품 공급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선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용희 수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화이트리스트가 복원이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수출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이 생겼는데 원래 화이트리스트는 군사적으로 좀 민감한 물품에 대해서 이제 통과를 할 때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은 중단이 됐었고 다시 복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 심사가 좀 면제가 되겠죠. 여기에 관련된 게 거의 이제 산업기계나 아니면 철강, 화학 뭐 이쪽일 텐데 결국에는 이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좀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미아에 대한 좀 내용도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좀 기묘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공동기자회견 전문을 봤을 때 제가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발언과 관련주를 좀 요약을 했을 때는 네. 총 이제 한 6개 정도는 있었는데 섹터는 크게 5개였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원상 회복이 될 때 그러면은 2019년도에 있었던 좀 수출 품목이 위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산업기계랑 철강이랑 자동차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과 항공노선 코로나가 이전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LCC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일본 노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제주항공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이거는 조금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섹터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AI나 뭐 반도체 쪽이겠죠. 그다음에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좀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대응이랑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선이나 아니면은 뭐 제노코 뭐 이쪽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 민간 사찰 뭐 이것이 나왔는데 그 수산물에 대한 그 수입 논의는 안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CJ 시푸드나 사주 시푸드 뭐 어묵 관련주죠. 어묵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섹터 안에서 5섹터 안에서 좀 가장 오늘부터 좀 크게 반응이 나올 섹터는 어떤 섹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실적이 반영은 안 되지만은 사실 가장 크게 반응하는 거는 저는 수산물 관련주다.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만 보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급등했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가는 거는 좀 수산물 관련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3,907억 원으로 컨센에는 부합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좀 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주가 흐름 네이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 나온 김에 이어서 워런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투자 이슈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도 주말 사이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이 자리에서요. 버핏은 다시 한번 일본 증시의 매력도를 강조했습니다. 대만보다는 일본에 투자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네, 역시 달러도 뭐가 달러도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마현이인데 버크셔 해서웨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방금 이해생커도 말씀대로 대만보다는 일본이 유리하다. 종목으로 말씀드릴까요? TSMC는 조금 정리하시고 오히려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저는 사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한번 이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도추 상사,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상사가 그에 해당되는데요. 본래 5%만 지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7%까지 늘렸습니다. 이건 뭐냐?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들 2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 증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1년 초만 해도 일본 니케이 225는 7,000이었습니다. 7,000엔이었는데 지난 주말 얼마입니까? 29,157엔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점 대비해서 자그마치 4배나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일본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본 엔입니다. 지금 달러당 135엔인데 일본이 지금 신임 일본은행 총재도 그 엔화의 양적 확산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일본 엔이 불안한데 그러시면은 일본 엔에 대한 환해지를 들어가는 ETF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넘버 3입니다. GDP 기준에서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3등이 바로 일본인데요. 그 일본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은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의 매력도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항공사 주식을 팔고 일본 주식을 샀던 워런 버핏. 버핏의 일본 5대 종합상사 투자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 시점 국내 종합상사 기업들의 매력도도 궁금하거든요. 한용희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LX 인터내셔널도 있고 뭐 효성 TNC 뭐 SK 네트워크스 뭐 종합 상사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워렌 버핏이 투자 포인트가 뭐였는지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네. 결국에는 그 일본 쪽에서도 종합 상사에서 실적을 잘 낸 기업들이 있었고 잘 못 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향방이 갈린 게 뭐였냐면은 에너지 트레이딩 부분이 좀 많이 강했느냐 아니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천연가스 가격이 뭐 1년 사이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 올라가면서 이 일본의 종합상사 기업들의 그 에너지 트레이딩 수익 부분이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제 미쓰이 물산이죠. 미쓰이 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YY 기준으로 24% 늘었다라고 이미 공시를 했었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대만보다 일본에 투자하는 게 좀 편하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볼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왜냐면은 물론 LX 인터내셔널도 있지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LNG를 주요 먹거리로 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뭐 잘 이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천억 원으로 좀 집계가 됐었는데 이 중 이제 40%가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올린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종합 상사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늘어나는 거는 에너지 트레이딩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수혜를 받는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목요일부터 심상치 않은 수급 유입이 감지됐던 바이오 섹터 뉴스 한번 주말 사이에 있었던 소식 업데이트해 볼 텐데요. 와, 사실 바이오가 살아야 코스닥이 살고 개인 투자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디 이 뉴스들이 오늘도 바이오주 상승에 한번 훈풍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주말 사이 글로벌 빅파마 CEO들과 회동을 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머크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4일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그 미국 그 머크앤컴퍼니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영역을 좀 확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에볼라 바이러스를 통한 좀 영역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그 구체적인 계약 규모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 위탁 생산 즉 그 CDMO를 통해서 사업 확대할 예정인데 특히 그 최근에는 중장기 핵심 전략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 기업과 구체적인 위탁 생산 계약 조건을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등의 연내 그 2곳 이상에서 지역에 대한 계약, 지역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전망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2년 투자 금액의 약 5배에 이르는 2조 4천억 원의 가량의 그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이게 향후 5년간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조 2천억 원은 연구 개발 그리고 나머지 1조 2천억 원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 또는 공장 인수를 포함한 그 시설 투자를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캐파나 재무적인 구조도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외에 삼성 역시 그 제약 및 바이오에 관하여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존슨앤존슨 그 바이오젠 그 CEO 등과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와 관련된 이슈가 단순히 SK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그 좀 제약 바이오주를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부분들은 이유에 대해서 그 중국산 의약품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핵심 의약품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이러한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6월 그 아스코의 개최로 인해서 제약 및 바이오 섹터 역시 계속 그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약 바이오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20%또 가까이 급등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필두로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들 좀 골고루 수급 유입되면서 반등해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원전 섹터로 이어가 볼게요. 국내 기업들이 미국 뉴스케일 파워사와 손을 잡고 함께 도입하려는 SMR 원전,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울진군에서 추진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국내 1호 SMR이 될 것 같습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 우리는 보통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걸 설치할까요?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탄소 배출이 사실상 제로다라가 1번이고요. 다음 2번은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그런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3번 우리가 원전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안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비행기 사고 나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사고가 많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많습니까? 그 논리입니다. 소형 원전 SMR은 거의 특히 이 뉴스케일 파워에서 만든 소형 원전요.
저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30억 년에 한 번 사고 난답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기업이냐? 일대 주주는 미국의 그 플로루사가 1대 주주인데요. 2대 주주가 누구냐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다음에 GS에너지입니다. 사실상 가장 큰 주주는 미국이지만은 실질적으로 2대 주주를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SMR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냐면요. 내후년까지 시장 규모는 14조밖에 안 됩니다. 거의 설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SMR이 앞으로 10년 뒤에, 즉 2035년도에는 자그마치 630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갖습니다. 지금보다도 50배가 넘는 그런 시장 규모를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SMR 성공을 시켜서 결국은 우리 한국뿐 아니고 아시아, 유럽, 미주 모든 국가에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재생 신에너지의 가장 시작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나 원전주들의 주가는 여전히 탄력이 아쉽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전 원전 수출 갈등에 좀 실마리가 풀리겠지 하는 기대감 속에 반짝 오르더니 막상 그렇다 할 결과가 없으니 이렇게 SMR 소형 원전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도 원전주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반등 시 리스크 관리가 최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영희 수석님? 일단 SMR하고 저는 대형 원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폴란드 진출을 못하게 하려고 조금 나오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SMR에서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괜찮게 보고는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2019년도에 국내 업체 중에 가장 빠르게 이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가장 빠르게 좀 지분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에 뉴스케일 파워 SMR에 들어갈 단조품을 생산을 합니다. 이게 경남 창원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좀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유타주랑 그 계속 발전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SMR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울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일단은 미국 쪽 유타주에 들어가는 거는 2029년에 완공 예정이고 그다음에 울진에서는 2030년 정도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 결국에는 SMR 시장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원전에 대한 좀 사용을 많이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SMR이 조금 더 그 상승에 대한 확대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프랑스 쪽만 보더라도 대형 원전보다 소형 원전이 필요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냉각수를 쓰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SMR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를 덜 쓰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고온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냉각수가 일단 그 프랑스는 강이 많지 않습니까? 뭐 센느강, 루아르강 뭐 이런 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강 따라서 대형 원전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강의 수온이 좀 높아지게 되면은 냉각수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SMR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기존 원전주들보다는 조금 SMR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에 따라서 기존 원전주랑 좀 SMR 관련주를 분리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SMR 관련주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시 내용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기부터 지금 카지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롯데관광개발 공시가 나왔는데요. 서울보증보험과 채무보존 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가에 타격을 줄 만한 이슈인가요? 예, 액수가 좀 적진 않습니다. 300억이 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의 정확한 내용은 채무부존재인데, 그러니까 채무부존재라는 이름 자체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채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부존재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없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이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서울보증보험에다가 300억이 넘는 금액이 내가 서울보증보험에 갚아야 될 채무는 없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제 1, 2심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1, 2심이 모두 패소했을 때는 3심에 갔을 때도 이제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롯데관광개발은 단기적으로 악재이고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에도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롯데관광개발의 이제 회계법인에서 롯데관광개발이
급속도로 이제 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시하면서 롯데관광개발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감사의견에서 이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점도 역시 안 좋습니다. 또 하나 안 좋은 이유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11월에 그 차익금 7천억이라는 게 아까 그 말씀드린 채무법원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롯데관광개발이 12일 발행한 게 있는데 12가 9월 달에 다시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행오버, 그러니까 대량 매도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점이 9월 달에 좀 더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에서 이 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폭증을 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폭증을 했고 이것이 롯데관광개발의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한중 사태가 한중 관계가 좀 악화하면서 결국 롯데관광개발의 주 매출은 외국인 관광객들인데 그 코로나가 이제 해소되고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 제주 드림타워 사업이 이제 본계에도 올라갈 것을 여겨졌는데 갑자기 한중 관계 악화되면서 과연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롯데관광개발에 잘 올 것이냐 혹은 그들은 오겠지만은 사실은 중국 당국이 이걸 갖다가 허용해 주냐는 이제 시장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점이 사실은 가장 큰 악재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상하이와 제주의 그 직항 노선이 이제 예전처럼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롯데관광개발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시진핑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요. 브레이크를 걸면은 롯데관광개발에게는 큰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면 말로는 브레이크를 걸 것 같지만 실제 브레이크를 안 걸지를 갖다가 그 한 주, 두 주 정도 쭉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공시 내용 한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외신 이슈도 터치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탑재한 새 검색 엔진 빙을 전면 오픈했는데요. 구글이 또 지배해온 검색 시장을 재편하겠다라는 계획에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이 커진 구글, 새로운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또 오픈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글은 연내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마키를 좀 선보일 예정인데 이게 AI와 대화할 수 있는 새 기능이 담긴 프로젝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뭐 그 인공지능 AI와 그 더 많은 그 짧은 동영상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을 게시하여 사용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색 결과에 좀 반영을 해서 포함시키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MS의 경우에는 챗 GPT 탑재의 검색 엔진 빙을 전면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2월 그 챗 GPT 그 실은 빙을 선보인 이후로 3개월 만에 전면 이제 오픈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구글이 지배해 온 검색 시장을 어느 정도 재편화를 통해서 계획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8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 MS가 점유율을 통해서 1포인트를 올릴 경우에는 MS가 20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점유율에 대한 그 앞으로의 좀 전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에 그 GPT와 관련된 이슈는 국내에도 역시 그 나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에는 하이퍼 클로바 X가 서치 GPT를 그 통해서 오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하이퍼 클로바 X가 서치 GPT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에 공개할 예정이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한컴 오피스가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구글과 MS 또한 이제 네이버도 좀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외에 또 좀 더 그 해외 쪽에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 최근에 아이폰 그 판매 호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중소형 디스플레이 종목들은 좀 수요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용희 수석님이 보시기에 이슈와 연계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나요? 저는 그 최근에 이제 AI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죠. 뭐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했는데 저는 챗 GPT랑은 사실 큰 연관성은 있어도 이게 챗봇 서비스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는 있기 때문에 좀 한 발자국 멀리서 보면 저는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그 고성능 반도체를 좀 사용을 하려면은 고대역 메모리 폭 반도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혜주는 뭐가 있냐면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좀 치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중소형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챗 GPT가 이제 뭐 오픈 생성형 AI가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그 마기라는 새 AI 프로젝트를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바드라는 AI를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 좀 틀린 답변을 내놓으면서 실망감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고성능 AI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수혜를 받는 거는 해외에서는 저는 엔비디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AMD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아테나 칩을 좀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뭐 오픈 AI나 뭐 생성형 AI들이 쓰는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는 A100이나 H100 반도체인데 이게 TSMC의 한 4나노 프로세서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4나노 기반으로 만들거나 뭐 3나노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TSMC 쪽에는 물량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랑 그래서 작년부터 좀 밀월 관계가 좀 협력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수율이 나오지도 않았고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저는 엔비디아를 아직 꺾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좀 한미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공시 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메지온의 대표가 11만 주를 좀 증여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제 증여를 하면 이제 증여를 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당사자는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의 이제 규칙인데요. 그 증여세를 낼 때는 이제 특히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발표한 날 전후 2개월의 주가를 평균 낸 금액을 갖고 이제 증여세가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물론 증여세는 증여를 주식을 받은 사람이 내긴 하지만 대부분이 친척들에게 자기 아들이나 이제 친인척들에게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가를 갖다 흐름을 보면서 증여 시점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갑자기 한 주, 두 주 안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갈 만한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 시점을 고르지 않겠죠. 대부분은 2개월 동안 주가 횡보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증여 공시를 중요하게 봅니다. 박동현 대표가 메지온 대표인데 이번에 10만 주가 넘는 지수를 이제 증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2개월 정도는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겠지만 그 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메지온의 설명을 드리면 메지온은 이제 유테나필이라고 해서 그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치료한 다음에 치료한 환자들을 갖다가 기능을 개선하는 이제 약품입니다. 지금 FDA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FDA는 얘기하는데 1차에서 이제 기각을 당했다가 다시 2차로 자막에 나오죠. 2차 임상을 3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이거보다 더 근접한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그 블루런이라고 해서 이제 윤관 대표가 얘기하는 블루런이 이제 메지온에다가 500억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메지온의 유다나필에 대해서 임상이 이미 진행 중이니까 임상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본 다음에 미리 분석을 하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 타당합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메지온의 임원도 발표를 했고요. 그 윤관 대표는 사실은 LG 구본무 회장의 맞사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LG나 스스로도 많은 게 벤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500억이라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다나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했을 것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본다면은 유다나필이 조만간 임상 3상에서 임상 3상의 결과를 나오려면은 한 1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1년 정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2개월보다 너무 수치가 너무 늦죠. 그러니까 사실은 메지온 입장에서는 뭔가 중요한 이벤트는 임상 3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여기에 기술 라이센스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메지온 박동현 대표 특이한 점은 또 하나 그 K맨에다가 또 하나 이제 그 법인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 더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죠. 외환시장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사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지금 목요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15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추가 하방 압력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과거에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정점 이후에 6개월 내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5.25가 미국 금리의 상단이라면 하반기 들어가서는 금리 내릴 수 있다. 그럼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관심 갖는 것은 무역수지 적자가 언제 다시 흑자로 전환되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